갈등 격화돼야. 네. 누군가 한 얘기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갈등은 없는 게 좋은 거고 좋게 좋게 잘 얘기하고 싸우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갈등이 격화돼야 된다는 이거 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야, 이번 주 현역 하위 20% 개별 통보 비명 찍어내기 술렁. 네. 민주당 이번 주에 현역 하위 20%가 누군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감점 대상자입니다.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개별 통보 결국 비명한테만 가는 거 아니야? 비명 찍어내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내가 지금 술렁술렁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명계들이 노심초사하고 보고 있는 이 결과 이유 이재명 측근 김지호, 임종석 성동 출마, 부동산 등기는 쳤나? 네. 지금 친명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입니다. 친명계 인사 지금 김지호 지금 이 정무실장인 것 같아요. 정무부실장이 임종석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죠. 성동갑 출마, 부동산 등기는 친 겁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세죠. 일단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등기 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붙였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셉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등기 쳤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온다. 그 정도 인지도면 용산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정도 얘기면 보통 지면에 익명으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나올 법한 얘기인데 직접 지금 본인이 얼굴 드러내고 실명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이 먼저 가서 거기에 공을 들였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지금 밀려날 처지니까 네. 뭐 인지도에서 앞으로 경쟁은 해야겠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등기 쳤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사는 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투표권은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선거법에는 마치 전국적인 지지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선거 직전까지 본인이 아무데나 찍으면 거기 가서 그냥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정작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투표 명부가 6개월 전에 폐쇄될 거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이사를 가야 중구 성동구라면 그 지역의 유권자로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6개월 전 그다음에 훨씬 그 전부터 거기에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죠. 이 다른 지역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아마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에 출마 이제 신청을 공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세요. 네. 신청 받을 거예요. 민주당은 이미 시작이 돼 있고 중요한 건 아까 앞에 잠깐 넘어갔습니다만 현역 의원들 20% 컷오프 시킨다는 거.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개혁자가 들어간 신당들 있잖아요. 그런 당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이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로 확실하게 지금 양분될 가능성이 이 현역 의원들 촉발제로 있을 수 있죠. 나머지 지역은 저렇게 성동, 중성동, 갑처럼 나머지 지역은 얼마든지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문제는 공천과 관련된 룰을 미리 다 공지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략 요즘 양쪽 다 큰 정당들 작은 정당들 다 여론조사, 일반인이 포함된 여론조사 50% 그리고 권리당원들에 의한 당원투표 50% 이게 큰 대강이고 거기에 감점, 가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룰을 빨리 공지를 왜 안 하느냐. 그걸 빨리 공지를 해야 당사자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유권자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는 누구를 뽑아야겠다.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플레이를 하기 위한 룰을 빨리 양쪽 다 먼저 공지하는 게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 누가 되면 누군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룰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김지호 부실장의 그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 된 것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성동갑 지역이 홍익표 의원이 원래는 현역인데 서초 쪽으로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네. 성동갑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에 그 임 실장이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데는 뭐 후배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갈등, 비명, 친명 간의 갈등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 격화해야 된다. 유권자들은 경선하고 싸워서 흥이 되는 걸 원한다. 지금 저기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사실 성동갑 지역에서도 어떤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경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공천 룰에 있어서도 보면은요. 신인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가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룰을 본인들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 놓고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 언론 인터뷰는 김주호 부실장이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굉장히 측근 아닙니까? 네.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출마하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지금 김지호 부실장이 한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뒤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양산에 찾아뵀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기회가 될 때마다 통합과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의 구성원들이 그런 취지를 좀 잘 이해하고 절제하면서 말과 태도를 선택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혹시 격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잖아요. 저희는 네. 그런 갈등은 격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도전을 해야지. 네. 그냥 그 경선하지 말고 네. 그냥 다 현역 국회의원 공천 줍니까? 유권자들은 경선하고 싸우고 이래서 좀 흥행도 되고 네. 지지하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능력을 증명해라. 네. 그냥 꽃길만 가지 말고 저희가 더 가열차게 도전해야죠. 네. 친명 비명 갈등도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갈등 더 격화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흥행이 되고 하는 거를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무슨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조윤선 변호사님. 어느 정당이든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분출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굳이 이번 사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 자체가 무시되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을 예를 들면 네. 그 당시에도 감점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 중에 90%가 넘는 숫자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역 의원들 그리고 기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규정을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하위 20% 안에 드신 분들에 대해서 감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정치인들이 후배 신인 정치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 자체도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도 현역 의원들 감점을 주어도 상당수가 대부분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 컷오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컷오프도 아니고 감점 정도인 건데 이거는 과한 게 아니다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유권자 입장에선 친명 비명 갈등이 격화되는 걸 원할 거다. 유권자 입장에서 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물론 그 유권자 입장에서도 친명과 비명이 누군지 알고 그에 따라서 투표하고자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당내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 유권자들 간의 그런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이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비명, 친명 간의 갈등이 다음 총선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닐 거다. 다만 친명 비명 간의 뭐 갈등이라고 하지만 공천이 있을 때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고 하지만 격화되는 거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이미 민주당 당내에서 탈당파가 있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낙연 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새로운 미래 앞으로는 이제 개혁 신당이 아니라 개혁 미래당인가요? 네. 그렇게 좀 이제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견제 당 텃밭 따지기 이재명 내달 5일 광주행 검토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 텃밭을 다지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낙연 전 대표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진관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수권 정당이 아니라 집권 포기 정당, 집포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포기한 집권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적극적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나가도 별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서 안 잡은 거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견제 위해서 광주를 간다는 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보니까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란 판단을 한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잖아요. 네. 근데 저분의 정치적인 기반은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 전남 지역이잖아요. 그걸 토대로 전남 지사까지 했고 그 전남 지사를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했단 말이죠. 그 총리가 됐을 때 영호남 간의 균형 뭐 이런 차원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본인이 종로로 물론 지역구를 옮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기반 이거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번에 신당 찬당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네. 실제 결행까지 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열화 같은 지지 좀 표현을 바꾸면 맹목적인 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 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면서 네. 오히려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그 점을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에 가서 집토끼들을 끌어모아서 오히려 다지기를 하는 게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바른기회를 얻었으니까 조금 전에 드린 말씀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투표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3개월이네요. 아, 3개월입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네. 3개월 동안 AS까지. 주소지를 유지를 해야 네. 투표권인데 출마자들은 왜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정정을 직접 해주셨어요. 3개월 전에 이 주소지 등록을 해야지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 호남에서 생각보다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예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가서 확실하게 선긋고 차단을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같이 좀 주셨습니다. 네. 이낙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내달 5일, 2월 5일에 광주에 정말 갈지도 같이 봐야겠네요. 아직은 검토인데 정말 갈지도 좀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지 같이 볼까요? 네. 오랜만에 등장한 얼굴입니다. 차범근 감독이죠. 차범근 감독 왜 등장한 건지 보겠습니다. 차범근 감독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탄원서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입시비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한테 큰 경종이 이미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탄원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조국 전 장관과 차범근 감독은 무슨 관계지?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느냐? 난 인연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 전 장관에 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럼 왜 탄원서를 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영걸 대표님. 예. 대체 관계가 없는데 정치적인 성향도 아닌데 왜 탄원서를 쓴 걸까요? 뭐 저도 탄원서 많이 써봤는데요. 네. 예. 관계되는 사람이면 무조건 써서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인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인연은 없더라도 차범근 전 감독이 저 민주당 쪽 지지자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독일 생활도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 전 장관의 지인들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써달라고 했으니까 좀 써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탄원서도 읽어보니까 좀 이 적극적으로 막 보호하고 이런 탄원서가 아니라 좀 마지못해서 쓴 탄원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맥 중에서도 과거 98년인가요? 네. 어디 월드컵 가서 대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월드컵. 예, 그때 네덜란드에서 5대0으로 졌던가요? 네. 그래서 나가라고 그때 난리 쳤는데 그때 사퇴했잖아요. 그 탄원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나에 대한 질타도 많았는데 네. 아들 차두리까지 비난해서 축구 못하게 막으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자식까지 이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차두리하고 조국 전 장관 자녀들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차두리는 진짜 거의 탱크처럼 축구 잘했잖아요. 거기 뭐 뒤에 스펙 뭐 조작해가지고 축구 선수 된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갔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스펙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들 유죄 판결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2심 결론이 곧 나니까 뭐 자식들도 다 내려놨으니까 그 아버지를 좀 봐줘라.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죠? 아버지가 다 처벌 받았으니까 아들, 자녀들을 좀 놔줘라. 용서해줘라. 이건데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쓴 탄원서가 아닌가. 그리고 탄원서에 대해서 큰 비중은 둘 거 없고 재판장이 그걸 보고 이제 정상 참작을 하는데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일단 뭐 약간 억지로 쓴 것 같다라는 말씀은 윤영걸 대표님 개인 의견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윤선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과 차범근 감독의 자녀 차두리와는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저는 차범근 감독이 어떠한 경위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는 뭐 잘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탄원서 내용,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그 부부, 배우자분 그리고 자녀까지 지금 이 사건으로 참 큰 피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분명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법률적인 처벌도 그렇겠지만 도덕적인 지탄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범근 감독이 충분히 고려해서 지인의 뭐 요청이나 뭐 추천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싶고 그 탄원서 제출 자체만으로 차범근 감독이 어떠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경도되었다거나 그런 식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비판과 비난은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언서를 썼다고 또 차범근 감독을 비판하는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네.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차범근 감독 말고 이번엔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은 누구냐? 김종국 기아 감독이죠. 네.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금품 수수 기아 감독 영장 전지훈련 앞두고 대형 악재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 김종국 기아 감독, 네, 현직입니다. 전 감독이 아니라 현 감독이에요. 근데 금품 수수 혐의로 영장,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구속영장 신청, 뭐 정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지만 일단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무슨 혐의인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원업체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이 뒷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근데 이게 참 기아팀이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도 지금 영장이 나왔고요. 지금 전 단장, 이 장정석 전 단장도 같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선수한테도 뒷돈을 요구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강전의 변호사님. 네. 현직 감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는 처음 아닙니까?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혐의이기는 한데 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감독이 어떠한 외압을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형사적으로 업무 방해가 된다라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야구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이런 네. 것에 있어서 후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특히 감독이 뒷돈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이것을 받아들여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에는 또 우승 후보로까지 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팀에서 또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밝혀지고 그리고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금품 수수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금액이 억대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감독이 어떠한 전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게 금품이 억대로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경호 위원님. 야구 제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안 좀 팬 입장에선 충격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글쎄요. 처음에는 뭐 선수 선발 관련 네. 뭐 독립구단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랬다면 정말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묵묵히 운동만 해서 그 실력 인정받아서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야구를 하는 전체 선수 중에 뭐 1%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이 프로야구 감독 정도면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이라면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일을 취해야 되는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 이게 혼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왜 혼재됐을까? 제가 듣기엔 기아 타이거즈라는 저 팀이 특정 학교 출신이 뭐 예를 들어서 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단장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 데서 이 공사가 그냥 흐트러져 버린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로 정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로 기아라는 이 기업의 브랜드가 손상되는 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이미 물은 엎질러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아까 뭐 학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완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이 아마도 사항정이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 아마도 즉각 거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요 소식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나올지 같이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